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연방지법 판사 찰스 애틀리 주니어는 지난 금요일 바이든 행정부가 적절한 규칙 제정 없이 성과 성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행정명령과 지침을 내려 20개 주의 성차별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을 바꾸거나 실질적인 연방 자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찌된 이야기인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메릴랜드주는 오늘 예비선거를 실시했습니다. 특별히 연방하원 6선거구와 주지사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붉은 물결이 몰아닥칠지 이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애틀란타 매거진이 누가 2024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해야 하는지를 묻는 기사에서 리즈 체니 물론 공화당에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하원 의원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맥스의 딕 모리스는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를 막기 위해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리턴이라는 책에 자세한 내용을 적었는데 이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하원 의원을 포함한 몇몇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대법원 앞 계단에서 연방 낙태권을 뒤집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다 의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되는 과정 중에 쇼 같은 일도 벌어졌는데요.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해밀턴 하이츠 편의점의 노동자를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 몇 주간 항의가 진행된 이후 엘빈 브래그 맨하튼 지방검사실은 오늘 그에 대한 기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인디애나 그린우드 파크몰에서 총기 난사 용의자를 사살한 22살의 남성이 당시 쇼핑몰에 총을 가지고 갔던 것은 헌법적 휴대였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합법적이었던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델라웨어 법원은 오늘 청문회를 갖고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간의 첫 번째 법적 대결인 재판 날짜를 결정했습니다. 판결에서 청문회를 주관한 델라웨어주 법원장 캐서린 맥코믹은 트위터가 제안한 날짜에 더 가까운 날짜로 결정했습니다. 트위터가 1승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전미주택건설협회와 웰스파고 주택시장지수 설문조사에서 건설업자 정서가 12포인트 줄어든 55포인트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7년 조사기간 중에 가장 큰 단일 월간 감소치여서 주목된다고 합니다. 빌 드 블라시오 전 뉴욕시장이 브루클린 자택을 포함한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했었는데 중도 하차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본인은 더 이상 선거 정치에 나서지 않고 봉사할 다른 방법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수소수는 우리 체내의 활성산소를 줄여 항산화 및 노화 방지, 피부 미용, 독소 제거, 당뇨 및 면역력 개선 효과에 탁월합니다. 알카하이드로의 수소 알카리 이온수기는 1100ppb 이상 수소를 함유하는 대한민국 최초 수소수 생성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카리 이온수를 생성하는 대한민국 의료기기 인증 제품입니다. 수소수 정수기 알카하이드로 404-989-2000번 404-989-2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는 분이 있기도 한데 소리 다 잘 들리시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좀 인사를 드려야 돼서 워싱턴주 타코마에 계시는 마이 퍼거스님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우편으로 잘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참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후원금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 메모도 보내주셨는데요. 홍 대표님, 제니님, 스태프님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보내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가족 여러분 모두 화이팅!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희도 기대에 부응하게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어제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저희가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열리는 CPAC 행사에 취재차 참석을 합니다. 요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행사에 나와서 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게 될 것인데 제가 지난번 올랜도에서 열렸던 CPAC 행사를 처음으로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느낀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CPAC 행사의 행사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는데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번 취재 활동을 위해서 혹시 도와주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뉴스를 시작해야 되겠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만 럼블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스 브리핑이 생방송되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이번 주말에 유튜브에도 생방송 이번 주에 했던 것들을 다 올려놓을 생각이긴 합니다. 이번 주말에요. 근데 시간이 허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고요. 이번 주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럼블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고 채팅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채팅 해주시는 것, 그다음에 럼블에서도 채팅 주시는 내용들 저희가 그대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의견 주시고 정보 주실 분들은 채팅을 통해서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이 사진으로 보시는 판사의 판결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찰스 에틀러 주니어라는 판사인데요. 연방지법 판사이고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트랜스젠더 문제와 관련된 판결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지금 20개가 넘는 주에서 성차별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법들을 변형하려고 하거나 혹은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길을 막아버리겠다라고 아예 협박을 하거나 대놓고 협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위협을 가해서 지금 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 트랜스젠더와 관련되어져 있는 법규들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변형을 가하려고 한 그런 시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적절한 규칙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적절한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의회가 법을 만들어 제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행정부가 자기네 마음대로 기존의 법들을 재해석하고 그 재해석한 그 기준에 맞추어서 각 지방 정부들이 하지 않으면은 연방 정부의 지원금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읍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펜실베니아 대학이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인 리아 토마스를 올해의 여성으로 지명한 것과 같은 날 나왔다 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리아 토마스는 아시죠? 원래 태어나기는 남자로 태어났으나 하지만 본인이 여성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요? 예, 갑자기 여성팀에 출전을 하기 시작을 해서 온갖 기록들을 다 깼고요. 지금 이제 대학 졸업반인데 신기록들을 막 세웠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동료 여성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해졌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신체적으로 이미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호르몬 수치만 맞춘다고 이게 다 되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비난들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황당한 것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 리아 토마스를 마치 무슨 시대의 영웅인 양 그렇게 올해의 여성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을 주려고 한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더 큰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판결이 하필이면은 그 발표하고 맞물려서 나왔다. 우연의 일치였고요. 이번 판결은 지난해 여름에 학교 스포츠, 화장실, 라커룸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연방법을 일방적으로 재정의해서 행정소송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부를 고소한 허버트 슬래터리 테네시주 법무장관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판결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작년 여름에 테네시주 법무장관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에서 특히 이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교육부인데 연방교육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자원을 제공받고 있는 학교들 거의 다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초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없으면 대학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펩사,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학생들한테 제공해주는 이 재정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이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결국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이는 학교가 운영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리기를 타이틀 9, 타이틀 7 이런 것들. 타이틀 9는 이제 연방교육법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고요. 타이틀 7은 사실은 이제 반차별법, 차별금지법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이제 민권법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시민권법하고. 근데 어쨌든 타이틀 7이나 타이틀 9를 들먹거리면서 그걸 재해석하는 거죠. 타이틀 7, 9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이야기할 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가장 뚜렷하게 제시가 됐던 게 바로 1964년에 민권법에서 나옵니다. 이 1964년 민권법은 진짜 이 흑인 커뮤니티가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려가면서 쟁취했던 그러한 법이고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국민들에게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피부색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확대 해석이 돼서 교육부가 내놓은 이게 1972년에 교육부가 내놓은 수정안, 교육 수정안으로 들어가서 타이틀 9라는 게 되는데 타이틀 9라는 거는 이제 투표권, 투표 참여권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문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9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건 교육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쨌든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이야기가 처음에 미국 사회에서 다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됐던 것은 결국에는 투표권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모든 사람들이 성별이라든가 혹은 피부색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미국 시민이라면 이거 다 인정받아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일부 지역에서 아직은 이제 뭐 그 노예제도라든가 이런 잔해들, 감정적인 잔해들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알라바마 같은 경우, 알라바마 특히 더 심했었죠. 알라바마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차별하는 법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버스도 타면은 앞좌석은 백인이 타고 뒷좌석 흑인이 타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서 그것에 대한 이제 항의 운동이 계속 펼쳐지게 됐고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로 대표되는 이른바 비폭력 저항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힘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이런 민권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일정 이상 뭐 예를 들면은 뭐 인구가 몇 명 이상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뭐 투표를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교육 수준이 어떻게 되면 투표를 못하게 한다라든가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가능한 흑인들이 투표를 많이 못하게끔 그렇게 가로막았었던 그런 지역별로 그런 주들이 있었습니다. 엘라바마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을 다 철폐하게 만든 역사적인 일이었던 것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죠. 여성이 투표를 하기 시작한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 한 100년 정도밖에 역사가 되지 않는 미국에서도 그러한 것들은 정당하게 당연히 차별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차별했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그런 일들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확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자신들이 성소수자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성소수자도 차별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를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도 뭐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뭐 차별하지는 말아야 차별은 없어야 되지라고 좋은 의미로 이해해주고 받아줬던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랬는데 이제는 교육부가 이 타이틀 9의 조항을 더 확대 해석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일선 학교들한테 만약에 이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은 연방 지원금 주지 않겠다. 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파이낸셜 해가지고 뭐 재정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재정 지원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 재정 지원 안 하겠다 말 안 들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차별하겠다라는 식으로 나가는 차별하면 차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연방 교육부 쪽에서는. 그러니까 테네시주에서 이거 이제 반대하고 나온 겁니다. 테네시주는 작년에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이거 이제 트랜스젠더가 화장실을 쓰도록 트랜스젠더 전용 화장실을 만드느냐, 아니냐, 아니면 그냥 올 젠더 해가지고 모든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게 만드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뭐 찬성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슈가 좀 커졌었죠. 그래서 테네시주 쪽에서는 일단은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다 보니까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을 만들 필요가 없다 쪽으로 일단은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본인이 태어났을 때 받았던 그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화장실을 사용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연방교육부에서 아니 그것은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연방정부 지원금 못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그럼 학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젠더로 하든가 모든 성별에 관계없이 다 같이 같은 화장실을 쓰게 만들든가 아니면은 이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 주든가 뭐 이래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테네시주 입장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됐던 것이었고요. 그 소송에 대해서 지금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애슬리 주니어 판사가 오늘 내놓은 지난주 금요일 날 내놓은 판결은 결국에는 연방정부가 잘못 이해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 이외에 또 연방대법원에서는 이 성차별 문제에 대한 성평등 문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애슬리의 판결은 이 섹스라는 단어의 연방 해석과 불이행 시 재정 지원의 손실로 위협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전제된 성 정체성 정책에 대한 법적 도전에서 학생, 부모 및 학교 직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애슬리 주니어 판사의 판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불편했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학교 당국이라든가 혹은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뭐 이런 일입니다. 이 성소수자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근데 치마 입고 다니는 학생이 있죠. 이제 나는 트랜스젠더 여자입니다. 그리고 치마 입고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화장실에 가면 얘들이 서서 소변을 볼까요? 앉아서 소변을 볼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치마 입고 가가지고 서서 소변을 보면 그러면은 눈치가 보이죠. 뒤에 다른 애들이 혹은 반대로 덜렁덜렁하고 치마만 입고 덜렁덜렁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보다가 만약에 거기서 사건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예? 버지니아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여학생들은 그럼 누가 배상하고 누가 책임져 줄 거냐?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 어떻게 예방해야 되겠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차라리 아예 그냥 분리시켜가지고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양쪽 진영 다 있을 수가 있다는 것, 그건 이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성차별이 아니라 이거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고 성적 취향에 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차별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주장과 이게 지금 상충되는 겁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같은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적 취향이라는 것과 성별은 다르다. 그러니까 성평등을 얘기할 때는 성별 평등이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 이것이 성평등인 것이고 성적 취향은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를 좋아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를 좋아하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상관없이 여자 남자 다 좋아하고 이런 이제 성적으로 그거는 이제 성적 취향.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에 더 가깝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성평등을 갖다가 성적 취향을 이게 막 뒤섞어 놔가지고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들, 그들의 표현으로는 성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평등하게 대우해주지 않는다, 차별한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된다. 성평등이라는 부분과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 이것은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 지향의 문제를 가지고 성평등, 성차별했다 해서 연방정부 지원금을 안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게 판사의 지금 판결 내용이고요. 저희는 지금 이 애슬리 판사가 제대로 판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하지만은 이제 이 친트랜스젠더 단체들은 다 들고 일어났죠. 지금 극우 판사의 한 예다, 전형적인 예다 이런 식으로 막 들고 일어났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상관없이 지금 중요한 것은 분명한 진리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되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성평등과 연결시키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그걸 성평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런 취향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이미 준 겁니다. 이건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본인의 행복 추구권 같은 그런 권리로 우리가 이해해 주는 거지. 네가 성인이고 네 판단이고 네 결정이니까 네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지. 그것이 성평등으로 연결돼서 법적인 평등권을 가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좀 전혀 다른 거다라는 걸 저희가 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연방교육부에서는 연방관보에다가 타이틀 9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규제기관들에게 친애하는 교육자들에게 라는 서한까지 써가지고 각 교육기관에다가 다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2020년 대법원에서 보스톡이라는 그 소송건이 있었는데요. 보스톡 vs 클레이튼 카운티라는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대법원이 보스톡의 손을 들어주었던 판결, 이 판결을 가지고 연방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교육부가 자기네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아예 관보에다가 내놓고서는 이런 트랜스젠더들을 마치 평등하게 다루어줘야 한다라는 그놈의 평등이라는 단어를 이 좌파들이 너무 아무데나 남발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하여튼 그들을 평등하게 다뤄줘야 된다라는 명분을 내걸고 지금 학교들한테 굉장히 압박을 하는 이 성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압박하는 좌파 생각을 가지고 압박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지금 가이드라인들을 내놓은 것이죠.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소송은 이게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타이틀 7번, 타이틀 7, 그러니까 1964년 민권법에서 타이틀 7에 보면 직원을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고 연방대법원이 이제 판례를 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1964년에 만들어진 민권법 타이틀 7은 트랜스젠더 얘기가 없습니다. 트랜스젠더 얘기가 없었고 다만 인종, 피부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2020년 소송에서 이 보스톡 소송에서 연방 대법원이 그거는 확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던 거죠. 근데 2020년에 이 연방 대법원의 구조, 대법관들의 구성과 지금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구성이 달라졌죠. 더 많아졌습니다. 그 보수 대법관들이 더 많아지면서 좀 더 강성 보수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것처럼 이 보스톡 클레이튼 카운티 판례도 이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964년 민권법에서 이야기된 타이틀 7이 이야기하는 차별 금지 조항 이것이 트랜스젠더로 확대될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보이느냐? 그러면 정확하게 연방 대법원이 그걸 뒤집으려고 한다라고 감지할 수 있는 정확한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또 없습니다. 그런데 좌파 진영에서 그리고 친 트랜스젠더 단체들이 로 vs 웨이드 판례가 뒤집히는 거를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러다가 지금 2020년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판례도 이거 뒤집히는 거 아니냐 하고서는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트랜스젠더들의 이권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걸 연방 대법원이 판례를 함부로 뒤집지 못하게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들만의 간절한 그 애절한 사연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목소리를 엄청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연방교육부가 그리고 이제 연방교육부뿐만이 아니라 평등위원회라는 게 있죠. 이 평등기회고용위원회인가요? 그 위원회에서도 지금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들, 지침들을 지금 만들어서 학업기관에다가 지금 막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이제 교육부가 만든 지침에 대해서 테네시주가 소송을 걸었고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다. 저희가 지금 잘 이해해야 될 거여서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타이틀 7 혹은 타이틀 9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거는 이제 차별 금지에 대한 조항들이다. 그런데 타이틀 7은 원래 성차별의 이야기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얘기가 원래 없었는데 그것을 확대 해석하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이런 확대 해석은 이미 나왔죠. 확대 해석이 이미 나왔고 그거를 지금 연방 대법원이 다시 뒤엎을까봐 뒤엎을까봐 아직 뒤엎겠다는 말이 나온 건 아니지만 뒤엎을까봐 지레 겁을 먹고 지금 이 성소수자들 옹호 단체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CNN에서는 화장실 평등의 아버지라고 화장실도 평등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화장실 평등의 아버지라고 CNN 방송이 부르고 있는 존 벤자프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대 교수는 월요일 자신의 이메일 뉴스레터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들은 간단한 정책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남자 화장실을 전부 다 올 젠더 화장실로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자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남자든 여자든 트랜스젠더든 마구 와서 쓸 수 있는 화장실로 바꿔놨다는 거죠. 남자들은 생물학적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소변을 볼 때 등을 보는 것을 꺼리거나 혹은 그들에게 성폭행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안심하고 볼일을 보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덜렁덜렁 치마 입고 덜렁덜렁 화장실에 갔는데 과연 서서 소변을 볼까 앉아서 소변을 볼까. 근데 서서 소변을 봤다 그러면 그 뒤에서 혹시 다른 놈들이 추근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공포심들이 올
젠더 화장실로 바꾸고 난 다음에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벤자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한 학교가 장애가 있거나 종교적 신념이 강한 학생들에게 하는 것처럼 충분한 1인용 화장실과 같은 트랜스젠더 소녀들을 위한 오직 합리적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학교에 화장실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야, 지금 하여튼 그렇고요.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는 건데. 예.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참 갑갑합니다. 메릴랜드주는 오늘 예비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시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가셔서 8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메릴랜드주는 파란 주라서 민주당 당원들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이제 공화당 경선 중에 두 군데 경선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나는 주지사 선거이고 하나는 이제 제6선거구, 연방하원 제6선거구가 관심의 대상이 올라 있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지사 선거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제6선거구는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심의 대상은 바로 이 매튜 폴디라는 인물인데요. 매튜 폴디는 워싱턴 프리 비컨이라는 보수 언론사의 기자입니다. 나이도 이제 25살밖에 안 됩니다. 젊은 25살의 아주 약관의 나이에 워싱턴 프리 비컨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주로 국가 안보 문제에 좀 집중적으로 기사를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음모론적인 부분들을 파헤치면서 민주당을 많이 공격했던 그런 기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실 정치에 뛰어든 거죠. 기자 출신이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공화당 경선에서 맞상대로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닐 패럿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닐 패럿은 지금 메릴랜드 주의 대의원을 하고 있는 어쨌든 정치인입니다. 만만치 않은 인물인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10년 만에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메릴랜드 주가 민주당이 더 많은 주다 보니까 그 공화당한테 조금 덜 불리하게 조금이라도 공화당한테 유리하게 지금 선거구 지도가 만들어지게 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러한 일에 굉장히 앞장서서 움직였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치 활동을 그동안 활발하게 해왔던 인물이어서 지금 이제 신예 기자 출신 20대의 젊은이가 도전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디가 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굉장히 많은 유명 정치인들의 후원을 지지를 지금 다 싹쓸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브라스카의 돈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IQ가 높은 친구다라고 폴리티코하고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었고 마이클 왈츠 플로리다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는 국가안보 전문가다. 약 이제 25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칭찬을 받는 거죠. 우리의 국방, 참전용사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싸울 인물이다. 이렇게 칭찬해 줬고요. 짐 뱅크스 의원, 인디애나주 공화당 하원 연구위원회 위원장인데 짐 뱅크스 의원도 지금 지지 선언했고 그다음에 앨리스 스테파닉 지금 공화당 하원 전당대회 의장 아닙니까? 근데 스테파닉 의원도 지금 폴디를 지지하고 케빈 맥카티도 지지했습니다. 맥카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폴디가 수사기자, 그러니까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터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일반 받아쓰기 기자가 아니고 직접 본인이 막 수사해서 기사를 쓰는 그런 기자로서의 경험이 실제로 공화당이 나중에 다수당이 됐을 때 내년이면 그렇게 되겠죠. 백악관이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하는데 이런 인재들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케빈 맥카티는. 그러니까 상당히 유명 정치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레리 호건 같이 라이노 주지사도 이 친구를 지지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돈 주니어도 이 친구를 지지했습니다. 릭 그레넬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행정 강요로 있었던 굵직한 인물들도 지금 폴디 기자를 다 지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막강해 보이죠? 그러나 하지만 패럿은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역구에서 정치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차피 투표는 지역구 주민들이 해주는 거니까 그 지역구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이 폴디 기자보다는 패럿 이 대의원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해를 수혈하자. 이게 먹힐지 중앙 정치 무대의 입김이 지금 이제 메릴랜드 주에 작동을 할지 아니면 야, 뭔 소리냐?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건데 우리 동네를 아는 사람이 해야지 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 사회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던 패럿을 찍어줄지 이건 이제 하나의 관심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지사 선거로 넘어가면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데니얼 칵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쪽에 화면에 보이시는 여성분이 켈리 슐츠라는 후보인데 켈리 슐츠는 지금 레리 호건 주지사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리조나 주에서도 더욱 듀시 주지사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있어서 친 트럼프와 반 트럼프 간의 경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리전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지금 메릴랜드 주의 공화당 주지사 후보 경선도 지금 이제 친 트럼프 진영과 반 트럼프 진영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돈은 슐츠 쪽이 훨씬 더 많이 기금 모금을 했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댄 칵스가 좀 더 앞서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는 결과를 봐야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좀 뚜껑이 열린 결과를 봐야 알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메릴랜드주 같은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가 미리 개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다 나오게끔 돼 있다 보니까 정확한 개표 결과가 만약에 박빙의 승부라면 특별히 더 그럴 텐데 정확한 당선과 낙선의 결과는 어쩌면은 열흘이 걸려서 나올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를 당장 빨리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버지니아에서 약간 푸르딩딩한 버지니아가 불구스레한 버지니아로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 메릴랜드주 같은 경우에도 이 새파란 메릴랜드가 좀 불구스름무레한 그런 이제 메릴랜드로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는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 약간 메릴랜드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보기는 해야 되는 곳은 분명하죠.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안드레스 투자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츠체니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좀 황당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2024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리츠체니?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특히 뉴욕타임즈를 필두로 해서 2024년에 조 바이든이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른 보도에서 그 배우가 누군지를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좌파 언론이죠. The Atlantic 이라는 애틀란틱 매거진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 이 애틀란틱지가 기사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애틀란틱의 프리더스도르프라는 분이
이 기사를 썼는데 그 설문을 한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특별히 이제 특파원들, 백악관 특파원이라든가 이런 기자들한테 설문을 한번 쭉 돌린 겁니다. 2024년에 바이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불안해하고 걱정들이 많은데 바이든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누가 그러면 바이든을 대체할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지금 골칫덩어리인 겁니다. 바이든이 2024년에 또 나오면은 굉장히 불안한데 그것은 결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커멀라 해리스는 더 나쁜데 이거 민주당 안에서 지금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뭐 공감대가 안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민주당 내에 그런 공감대를 더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대체 인물이 필요하죠. 누가 나오게 할 것이냐. 그 대체 인물로 언급된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요. 그 중에는 1순위로 얘기되는 사람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그리고 리츠 체니도 여기에 꽤 랭킹이 높은 이름이 올라가 있다. 공화당에 있었던 리츠 체니가 공화당에서 쫓겨나니까 그럼 민주당으로 와서 네가 대선 후보해라? 이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지금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름을 그냥 막 늘어내는 건 아니냐? 에이미 클로부차도 있고 심지어는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도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주지사 선거에 지금 출마하고 있는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에 당선이 된다면 그러면은 2024년에 부통령 후보감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프리더스도르프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특파원들이 미국 유권자들의 대표라면 바이든은 공경에 처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압도적 다수는 그가 은퇴하기를 바란다. 바이든이 은퇴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얘기를 주고받았던 그러니까 프리더스도르프라는 이 기자가 인터뷰했던 사람들, 의견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쭉 나열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JD라는 사람은 바이든을 선호하지만 새로운 부통령과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커멀라 해리스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조나단이라는 사람은 민주당을 위한 다른 실행 가능한 선택이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약간 지금 마땅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어서 이런 말이 나오죠. 바이든의 회의론자들은 많은 다른 관점에서 왔다. 페리라는 사람은 바이든의 유력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변화를 위한 주장만 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수전이라는 사람은 에이미 클로부차가 최선이다. 조앤이라는 사람 클로부차 동의한다. 코린이라는 사람은 뉴섬 출마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레리도 마찬가지다. 2024년에 뉴섬이 출마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라이는 피트 부티지지, 지금 교통부 장관 하고 있는 피트 부티지지가 최선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기돈이라는 사람은 무당파를 이길 수 있는 전통적인 후보가 되기를 원한다. 이제 무당파 표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중도 좌파로, 그러니까 중도 성향의 온건파 성향의 좌파 인물이 지금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볼 땐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무서운 이야기인데 인물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이렇게 딱 찝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자멜라는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피터라는 사람은 유명한 민주당원, 그러니까 피트 부티지지, 에이미 클로부차, 셰럿 브라운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차라리 공화당에서 리츠 체니, 아담 킨징거, 윌리엄 맥레이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등용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법치를 복원하고 헌법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통해서 국민 통합 티켓을 원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마무시하게 웃기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면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다시 나오면서 리츠 체니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하겠다. 예를 들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죠. 근데 하여간 그런 식의 발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참 자유로운 발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줄리라는 사람은 민주당의 진보파를 대표해서
카멀라 해리스가 출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다이앤은 나는 78세인데 나는 우리가 더 젊고 새로운 리더들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들의 아이디어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래서 젊은 피를 등용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패트리샤라는 사람은 재선 출마를 걱정하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이든과 해리스 중 누구를 원하는지 알고 있지만 누구를 원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지금 적어놨고요. 제임스는 바이든보다 어린 사람을 원한다. 예, 바이든보다 어리면 된다. 뭐 이런 거고요. 시드라는 사람은 버니 샌더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소개된 의견들이 하나같이 어떤 한 사람한테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젊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이가 바이든보다는 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의견에 좀 일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급진 좌파보다는 좀 중도 성향 혹은 공화당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포괄적인 이미지의 리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들은 저희가 지금 조금 신경 써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런 식의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고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애틀랜틱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있는 바이든 몰아내기 언론 중에 하나일 뿐이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을 아예 그냥 미리 싹둑 잘라버리고 꺾어버리려는 그런 기사들을 적어도 6편 이상 게재했다. 예를 들어서 6월 11일 뉴욕타임즈에서 쓴 기사에 보면은 바이든은 2024년에 출마해야 하는가 아니요에 대한 민주당의 속삭임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게 아예 기사 제목을 이런 식으로 걸어놨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바이든을 겨냥해서 대통령이 휘청거리는 당을 구출하고 공화당에 싸움을 걸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민주당의 좌절과 의구심들을 갖다가 마구마구 쏟아내는 그런 기사를 쓴 거죠.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즈가 필두가 돼가지고 바이든이 2024년에 다시 출마하지 못하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든은 끝까지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회만 주어지면 나는 출마할 거다. 국민들이 나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트럼프를 이겼던 사람이 나 아니냐. 또 이길 수 있다. 이게 지금 바이든의 주장입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좀 전에 보셨던 이러한 기사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는데요. 뭐냐면 갤럽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많은 기성 언론 매체들이 바이든의 2020년 입 후보를 지지한 후에 그를 반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실제로 사실이죠. 2020년에는 좌파 언론들이 그냥 다 똘똘 뭉쳐가지고 트럼프는 미친놈, 바이든이 나라를 제대로 구할 사람, 구세주 막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였던 걸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이든이 돼가지고 한 1년 남짓 나라를 개판 만드는 꼴을 보더니 이제 와가지고 바이든은 절대 다시 재선 출마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바꾸고 있죠. 지금 다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기성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16%만이 미국 신문에 대한 매우 신뢰한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11%만이 텔레비전 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한다라는 답변을 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언론에 대한 신뢰 수준이 과거에 상당히 높은 적이 있었다는 거죠. 1973년에는 언론에 대한 신뢰가 51%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뿐이었고 대부 90년대 이후로는 보통 30%대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신문에 대한 그 신뢰도 평균은 보통 30%, 최근에는 그런데 이것이 16%로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 30%대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오던 신문 뉴스에 대한 이 신뢰도가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갤럽에서 뭐라고 이 여론조사 결과에 토를 달았냐면 이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2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조사 이래 처음이다.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족하다,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비율도 46%로 현재 지금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언론사들이 이렇게 앞다투어서 정치계의 변화를 리드하는,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선제적으로 막 뿌려대가지고 이런 좌파 혹은 민주당 사람들에 대해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유권자들에 대해서 막 세뇌해가지고 이렇게 몰이하는 그런 기사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근데 지금 국민들은 이미 이런 좌파 언론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함께 나온 것, 이것을 저희가 또 기억을 같이 해야 되겠다. 옳게 온 거죠. 기자들이 정직하게 진짜 제대로 된 분석을 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었으면은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CNN이 몰락한 거 보십시오. CNN 플러스라는 채널 하나 만들었다가 한 달 만에 그냥 다시 문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시청률이 안 나와서. 지금 뭐 이 국민들은 이제 뭐가 진실인지를 많이 알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짜 뉴스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오도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는 더 이상 아닐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좀 희망을 계속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4년에 그러면은 대통령 민주당 후보로는 누가 제일 유력하냐? 가장 1순위로 얘기됐던 인물이죠. 그랬다가 러시아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간의 무슨 담합이니 이런 음모론이 이게 잘못된 음모다, 가짜 음모였다라는 것이 이제 더럼 특검 조사로 하나둘씩 다 밝혀지게 됐고, 더럼 수사의 화살 방향이 결국에는 힐러리 클린턴의 심장물 겨누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다시 정교에 복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잠깐 들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뉴스맥스의 딕 모리스가 책을 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책에 보면은요, The Return 해가지고 Trump's Big 2024 Comeback, 트럼프의 2024년 복귀, 이렇게 이제 부제목을 달아놨죠. Return 이 제목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2024년 선거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딕 모리스가 뉴스맥스에다가 써놓은 기사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원들과 뉴욕타임즈 같은 대형 언론들은 바이든이 2024년에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된다. 민주당 내부자들은 바이든이 빠른 정신 능력 저하와 통제 불능의 경제가 2024년 재앙을 의미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민주당에 실제로 당을 움직이는 어떤 그 두뇌 역할을 하는 사람들, 탱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에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분명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 입장에서 바로 잡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올해 중간선거에서는 레드 쓰나미, 붉은 쓰나미가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지금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8%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공화당이 지금 현재에서 적어도 35석에서 많게는 70석 이상의 연방 하원 의석을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연방 상원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 의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연방 상원 의석을 단 한 석만 공화당이 뒤집으면 그러면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민주당 쪽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원들은 항상 괴물을 보는 프리즘을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그의 이름은 도널드 트럼프다. 이게 바로 딕 모리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트럼프를 두려워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막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럼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제 거기에 걸림돌이 있죠. 앞서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누구다라고 지금 이 마음이 모이지는 후보감이 없습니다. 애틀랜틱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의 이름이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지만 딕 모리스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이미 출마할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딕 모리스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하고 6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은 저항하겠지만 야, 나 출마할 거야 하고 저항하겠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좌파와 언론의 압력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출마하지 않게 된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도 커멀라 해리스가 재앙이고 그들의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커멀라 해리스를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다. 결국 민주당이 커멀라 해리스도 버릴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점 더 절박해지는 민주당은 당을 단결시키고 트럼프를 저지할 수 있는 후보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 콜로라도 주지사인 제어드 폴리스, 그리고 교통부 장관 피트 부티지지 같은 사람들을 현재 보고 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해리스가 빠지면 흑인 후보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제 부통령감으로 누굴 채워야 될 텐데 흑인 후보가 부통령감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최종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코리 부커, 지금 뉴저지의 상원의원이고요. 그 다음에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서 만약에 이긴다면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이런 부통령 후보감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네 번째로 해놨고요. 다섯 번째는 당내 극좌파는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이 사람들을 밀 거다. 극좌파들은 이 사람들을 밀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모일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AOC가 확실히 부상하게 될 것인데 그녀는 대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 민주당을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 그녀는 놀랄 만큼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민주당 내부에서 AOC의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유명하긴 하지만 다른 민주당 의원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딕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AOC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AOC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애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여간 그게 지금 다섯 번째 이야기고요. 여섯 번째 이야기는 민주당 경선에서 좌파 후보들이 선두주자로 떠오르면서 힐러리 클린턴의 경선 진출 압력이 커질 것이다. 민주당 내의 좌파들,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라든가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가 AOC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입지가 강해지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가 출마하는 게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을 앞장세울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2020년 바이든의 깜짝 입성처럼 민주당원들은 그녀를 당의 좌파와 온건파를 연결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정치인, 그들의 구세주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딕 모리스의 예언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은 더럼 수사 때문에 조금 수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언론에 노출시키지 잘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뉴욕타임즈가 필두가 돼서 좌파 언론들이 이렇게 바이든의 2024년 재출마를 막으려고 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 뒷 배경에 힐러리 클린턴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저희가 지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 딕 모리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만약에 클린턴의 측근들이 조 바이든의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힐러리의 출마 선언에 대한 전주곡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인다 그런 거죠. 지금 딕 모리스 입장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출마하기 전에 미리 앞에다가 지금 작전을 좀 뿌리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국면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힐러리의 출마 준비를 알고 있고 2024년에 힐러리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과반수를 또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지금 이제 조 바이든이 2020년에 대통령 후보로 낙점이 됐을 때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에서 낙점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냐면은 중도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시켜봤더니 중도가 아니라 완전 급진 좌파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다 바이든이 중도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지금 힐러리 클린턴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련한 중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딕 모리스의 예언인데 굉장히 예리한 분석인 것 같아서요. 예, 제가 일단은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 더럼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30명 이상 증인들을 소환하는 소환장을 지금 발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소송 재판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 더럼 특검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저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 재판이 좀 시간을 오래 끌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올해 안에 이 재판이 끝날까 봐 지금 저는 그게 좀 염려스럽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된 속 시원한 결과를 우리가 못 보고 이 재판이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긴 있다. 더더군다나 힐러리 클린턴이 2024년에 출마를 예상하고 있다면, 그 준비를 하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그 재판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이 일들도.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깨끗한 물로 샤워하세요. 알카 하이드로 정수 필터 샤워기. 팬데믹 위기 속에서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한 bannerandprint.com. 각종 인쇄물, 배너, 스티커, 간판, 스니즈가드까지 필요하신 모든 작업을 두고두고 마음에 드시게 해드립니다. bannerandprint.com. 전국 어디서든 웹사이트로 주문하시면 원하시는 디자인을 빠르게 출력해 신속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bannerandprint.com 678-274-7275. 예, AOC 얘기를 저희가 좀 전에 했었는데 AOC가 오늘 시위하다가 오늘 낮에 경찰에 체포됐다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뭐 일단은 뭐 때문에 체포가 됐는지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연방 대법원 건물 앞에 계단에서 시위대와 함께 시위를 했고요. 시위 내용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연방 대법원이 얼마 전에 로우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었던 그 낙태에 대해서 그건 연방 법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에서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주에서 판단해라라고 주의회로 되돌려보낸 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였었습니다. 그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항의 시위가 한참 진행되는데 단순하게 시위대들, 일반 시민들만 시위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십수명이, 여러 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높였다. 대부분은 여성 의원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이들을 이제 체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경찰관들에 의해서 직접 체포되는 모습이 목격된 의원들 중에는 이 지금 AOC뿐만이 아니라 캐롤린 말로니 뉴욕주 의원이고요. 그다음에 리디아 벨라스케스 역시 뉴욕주 의원입니다. 제키 스피어 캘리포니아 의원이고요. 보니 왓슨 컬먼. 보니 왓슨 컬먼은 뉴저지주의 하원 의원이고요. 일한 오마르. 많이 들어봤죠. 일한 오마르는 미네소타죠. 그리고 라시다 틀라이브는 미시건 하원 의원. 알마 아담스. 이 알마 아담스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민주당 하원 의원인데 이런 하원 의원들이 다 이제 극성 좌파 하원 의원들입니다만 이들이 이제 체포되는 모습이 관측됐다. 의회 경찰은 혼잡, 방해 또는 불편함을 금지하는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해서 16명의 하원 의원을 포함해 34명을 체포했다. 근데 어떤 언론에서는 약 50여 명이 체포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16명 따로 체포된 일반 시민 따로 시위대죠. 그렇게 해서 합쳐서 50명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떤 언론에서는 16명 의원을 포함해서 34명이 체포됐다. 뭐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저도 좀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실제로 체포가 되긴 했으나 연행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에스코트 수준이었고요. 경찰들이 잡고서는 이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로 옮겨주는 그런 수준이었고, 실제로 뭐 구치소라든가 교도소에 구금되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른바 그 체포라는 단어를 쓴, 이게 체포가 맞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체포하는 과정에 좌파 언론과 우파 언론들이 보여주는 내용이 또 상이하게 다른 모습이 있었다. 한번 뭐가 달랐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트위터에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현장의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좌파 언론이 내보낸 영상과 우파 언론이 내보낸 영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악시오스, 이른바 좌편향 언론이죠. 여기 보면 그냥 순순하게 잡혀가는 모습만 나옵니다. 그냥 잡혀갑니다, 그냥.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마치 수갑을 차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수갑 차고 잡혀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지금 내보냅니다. 계속 불편한 모습 보이죠. 이거는 이제 우파 언론인데요. 데일리 시그널에서 내보낸 트위터에 올라간 영상인데 자세히 보십시오. 수갑 안 찼습니다. 수갑 안 찼고요. 손을 들죠, 지금. 손을 딱 들어가지고 주먹을 딱 들어 올리면서, 지금 이 사진인데, 이렇게 손을 딱 들어 올리고 나서 뒷짐집니다. 그러니까 뒷짐을 진 거지 수갑을 찬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악시오스가 보여준 영상처럼 이렇게 뒷짐지고 가고 있는 모습만 앞쪽에서 보여주니까 이 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고 앞에서만 보여주니까 마치 이 사진 보면은 정말 수갑 차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됐다라는, 이 사진을 보면은 체포됐다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맞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이건 체포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조금 애매한 이런 사정이 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구치소로 끌고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체포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장소로 경찰이 에스코트 해줬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적합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그런 기회를 놓치지가 않고 나는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체포당한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정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이렇게 연기를 훌륭하게 해내는 AOC. 그래서 아무래도 딕 모리스가 이 AOC가 아주 일을 잘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연방 대법원이 로우 판례를 뒤집은 것에 항의하면서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을 탄핵하라 라든가 아니면은 대법관 임기 제한을 하라. 임기 제한 어떠냐 라고 이제 외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다. 대법관은, 현재 연방 대법관은 평생직이죠. 본인이 사표 내지 않는 한은 죽을 때까지 연방 대법관입니다. 실제로 사망해서 그제서야 대법관을 새로 뽑아서 자리를 채우는 이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대법원을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좌파들이 흔히 내는 이야기, 이제 코트 패킹이라는 아이디어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방 대법관 숫자를 더 늘리자. 지금 9명에서 14명으로 늘리자라는 이야기가 있죠. 13명으로 늘리면 그러면 현재 9명에다가 4명을 더 추가를 하면 현재 6대 3인데 그것이 6대 7로 뒤바뀔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명을 다 좌파 대법관들을 세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의 구조를 지금은 우파 보수 성향 대법관이 많은 대법원에서 진보 성향이 많은 대법원으로 구조를 바꾸자. 이게 코트 패킹 아이디어 1이고요. 아이디어 2가 뭐냐면은 임기 제한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평생 임기 제한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년을 만들어서 일정 나이 이상 되면은 정년 퇴직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몇 년 이상 대법관을 못하게,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이 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20년이면 20년 이런 식으로 그 이상은 연방 대법관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임기 제한을 하는 그런 방법, 이게 텀 리밋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둘 중에 한 가지가 어찌됐든 간에 임기를 제한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구성을 바꿔버리겠다.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민주당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임기 제한을 걸어놓으면은 지금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든가 대법관을 한 지 오래된 분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공화당 사람들이 갈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공화당 사람이라기보다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을 진보 성향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급진 좌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민간 시민들이 나와서 그러한 구호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다. 낙태권 지지자들은 답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소송의 판결에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사당에 모였고요. 예. 절반 정도 되는 주들이 지금 낙태 금지나 다른 제한들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논란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 뭐 바꿔서 제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갑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낙태 무조건 금지하는 거 아니고 낙태 금지하는 주들의 내용을 보면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거나 산모의 신체에 영구적인 결함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해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어떤 주는 6주, 어떤 주는 15주, 주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일정 기간 안에는 조기에 낙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낙태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계속해서 그리고 또 어떤 주 같은 경우에는 근친상간이라든가 혹은 강간범에 의해서 성폭행에 의해서 생긴 원치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낙태 금지는 무조건 못하게 한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하다못해 언론들조차도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짜 정보들을 막 퍼뜨립니다. 낙태 무조건 안 되는 식으로.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낙태를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단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일단은 많고요.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주가 결정해라입니다. 낙태 안 된다가 아닙니다. 그건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아닙니다. 낙태는 된다 안 된다 아예 그 말 자체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결정을 주에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주민들이 대표해서 뽑아준 주의회에서 그 결정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는 낙태를 금지하고 어떤 주는 낙태를 허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24개 주 정도, 그러니까 반이 좀 안 되죠. 24개 주 정도가 낙태 금지 법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주들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낙태를 허용해 주는 주들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시위대들이 나와가지고 막 시위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낙태 허용해 주면 그만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리고 지금 낙태를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주들은 나서가지고 낙태 못하는 사람들, 그 낙태 금지법이 있어서 낙태를 못하는데 낙태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주로 여행 와라. 우리 주에 낙태 여행 오면은 그 비용 도와줄게. 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알아서 다 해결된 건데 뭘 대법원에 가가지고 막 또 피켓팅을 하고 난리를 치냐 이거죠.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순전히 한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 16명이나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같이 시위하다가 잡혀간 건 아니고 하여간 경찰들한테 에스코트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다. 이건 정치 활동입니다. 이것은 이게 더 이상 시민 운동이 아닌 겁니다. 친낙태 운동이라는 것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치인들의 하수꾼 개 노릇을 하면서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지금. 이걸 정신 차려야 될 문제다. 뉴욕에서 벌어졌던 편의점 사건 기억하시죠? 전과자인 이 사람이 이 30대 젊은인데, 근데 이 60대의 이 할아버지, 이분입니다. 알바 할아버지를 갖다가 이제 막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할아버지가 결국은 칼을 잡아서 이 청년들을 역공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청년은 사이먼이라는 사람인데 사망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찰에서는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이 알바 할아버지를 살인범으로 2급 살인범으로 해서 기소하겠다고 잡아갔고요. 법원에서 안 풀어주려고 하다가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보석금을 200만 불로 했다가 또 여론이 나빠지니까 보석금을 5만 불로 낮춰주는 그런 해프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수 매체들하고 지역 여론들이 이건 정당방위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결국에는 그 주민 여론에 밀려서 맨하탄 지방검사인 앨런 브렉 이 사람인데요. 이 브렉 지방검사가
기소 안 하겠다라고 기소를 취하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져 왔습니다. 이 취하 청원서에 보면은 조사 결과가 국민이 알바에 대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알바에 대한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뉴욕의 정당방어 법칙에 적용되는 이 사건의 사실 분석이다. 이 브렉 검사가 밝힌 서류, 법원에다가 낸 서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뉴욕 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피고인은 재판에서 본인의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정당한 것이었다면 본인의 정당성을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 피고가 정당하지 않았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피고는 본인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그 사람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 검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본인의 정당방위를 본인 스스로 입증할 이유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기소를 취하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비디오 감시 화면에 보면은 편의점 점원이 근처에 보관된 칼을 잡기 전에 사이먼을 갖다가 막 이 카운터 뒤편에 밀치는 그런 모습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여드렸더니 유튜브에서 또 성인만 볼 수 있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영상에 제재를 걸어가지고 뭐 클릭을 해야 볼 수 있게끔 저희 뉴스 브리핑 막아놨었는데 그때도. 근데 하여간 뭐 어쨌든 간에 뭐 저희가 유튜브에 빌부터 사니까 이런 꼴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규정을 지켜야죠. 뭐 유튜브 규정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고요. 상황을 지금 이제 이 검사실에서 내놓은 법원 서류에 보면은 그날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가 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대충 이렇습니다. 이 사이먼의 여자친구가 10살짜리 딸이 원하는 간식을 사줄 수 없게 되면서 말다툼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알바 할아버지가 아이가 가지고 있던 과자를 갖다가 그냥 다시 뺏어가지고 원위치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 엄마가 알바한테 막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카운터에서 막 물건을 두들겨 가면서, 그리고 가게 나가면서 너 지금 당장 사이먼 데려와가지고 넌 끝났어, 넌 죽었어, 뭐 이런 온갖 악담을 퍼부어가면서 이제 가게를 나갔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 사이먼이 가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알바 할아버지한테 사과하라고 막 요구를 하는, 왜 우리 애 과자를 네가 뺐느냐 이런 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말싸움이 커지게 된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사이먼이 알바 할아버지를 갖다가 떠밀어 가지고 좀 폭력을 가할 것 같은 위협을 계속 주었던 뭐 영상은 저희가 보여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CBS2 뉴스에서 이 알바 할아버지하고 인터뷰한 보도를 내보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은 사이먼의 여자친구도 칼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여자친구도 이 알바 할아버지를 실제로 칼로 공격을 했던 것으로, 그래서 상처가 몸에 났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칼을 잡아서 자기 방어 차원에서 공격을 했던, 그런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라는 말이 이런 데 이제 사용되는 것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편의점 노동자들과 다른 이들이 지난 수요일 시청에서 알바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브래그 검사에게 기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알바 할아버지가 풀려날 수 있었던, 자칫하면은 억울한 옥살이를 할 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를 잘 못해서 지금 스페인어권인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나 경찰하고도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에도 중간에 통역사를 세우고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했던 가게 자체가 원래 히스패닉들이 찾는 그런 편의점이었기 때문에, 보데가라는 그런 그 히스패닉들이 찾는 편의점에서 일했던 거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도 일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던 거였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언어의 장벽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차하면은 그냥 살인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나마 천만다행히도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앞장서 주어서
구명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알바 자신은 지난 수요일 그 시청 앞 집회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다. 나는 슬프다. 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먼의 가족에게 용서를 구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당방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보면 다 알죠. 이게 다 정당방위라고 보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어쨌든 옳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총격 사건들이 벌어질 때도 그렇고 이런 정당방위 논란이 벌어질 때도 그렇고 정말 미국에 살면서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좀 지켜봐야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예, 인디애나주에서 벌어졌던 총격 사건 기억하시죠? 그린우드 파크몰에서 일요일 저녁에 있었던 총격 사건에서 현장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경찰이 칭찬했던 이쪽에 사피어먼 이 사피어먼이 총격범이었고요. 20살이라고 합니다. 20살 총격범이었고 이 총격범을 현장에서 쏴서 사망시킨 이 디컨, 엘리샤 디컨은 22살이었고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이제 지역 방송에도 소개가 되고 하면서 이제 이것이 또 화제가 돼서 이야기합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면서 논란의 소지가 하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인디애나주에서는 주법으로 총을 휴대할 수 있게끔 어디든 휴대할 수 있게끔 주법으로 만들었지만 하지만은 이 그린우드 파크 몰이라는 이 상업 사유지는 사유지 안에 내부 정책으로 총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총을 가진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정책을 어기고 총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총을 가지고 들어간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경찰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엘리샤 디컨이 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헌법적 휴대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헌법적 휴대. 그러니까 이제 constitutional carry라고 이야기하는데 carry 가지고 다니는 거. 근데 이 헌법적 휴대라는 거는 결국에는 법에 이것을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허용해 준다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지금 이제 엘리샤 디컨 같은 경우에 별도의 라이선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따로 발급이 되는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 총기 휴대 라이센스는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지만 주법에서 이미 총기 휴대를 공공장소의 총기 휴대를 허가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법적 휴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지금 난 상태이고요. 이런 헌법적 휴대가 인정되는 주가 25개 주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엘라바마, 엘라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메인,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뉴햄프셔, 노스다코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다,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몬트도 됩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예. 이런 곳들이 지금 다 이런 헌법적 휴대가 허용되는 주들이다. 여기에는 뭐 좌파주, 우파주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보면은 물론 이제 보수 성향의 주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고요. 디켄이 공식적인 경찰이나 군용 화기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총사용법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할아버지한테 배웠답니다. 할아버지한테 총 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 하여간 뭐 시골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아버지, 할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총 쏘는 법을 사냥하는 거를 가르쳐 주니까요, 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캘리포니아는, 총기, 헌법적 휴대,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총기 규제법이 강하죠. 뉴욕도 마찬가지고, 뉴저지도 마찬가지고요. 총기를 규제하려는 주들은 당연히 총기 휴대 이거 인정 안 해주려고 그러죠. 아무데나 총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인정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 한 불과 10년 전 정도만 해도 아무데나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게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다니자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점차 이것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별도의 라이센스가 없어도 공공장소에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자라는 그게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총기를 규제하자라는 법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총을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법들이 또 막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예. 어쨌든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것으로 처리가 됐다. 예. 델라웨어 법원에서는 머스크와 트위터 간의 소송전이 좀 더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지금 재판 일정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트위터가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트위터가 원고고 지금 일론 머스크는 피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트위터 쪽에서 소송을 제기를 할 때 원래 계약했던 440억 달러 그 계약을 계속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지금 펼쳤고요. 지금 긴급 재판을 해달라, 9월 달에 재판하게 해달라라고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머스크 쪽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빨리 진행해야 될 일이 없다.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년 2월 13일 이후에 재판을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년 4월 달에 재판을 열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나마 좀 바꿔서 내년 2월 13일 이후에 재판을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내린 결론은 10월 달에 올해 10월 달에 재판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가 9월에 요구했는데 10월에 하겠다 그랬으니까 한 달 정도 트위터 요구에서는 밀리지만 내년 2월에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10월에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머스크 쪽의 요구에 비해서는 넉 달을 앞당겨서 하는 셈이다. 결국 일단 시작은 트위터가 먼저 1승을 거두고 시작하는 셈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법원이 머스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게 될지 이건 뭐 저희가 지켜봐야 되고 지금은 델라웨어 법원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연방법원으로 계속 소송이 항소가 올라가게 되면 또 판결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제 시작이다.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 이거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트위터 쪽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머스크가 이러한 거래를 제한한 이후로 트위터 주가가 좀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좀 고려가 되는 것이고 머스크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봇 계정이 5%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 우리가 볼 때는 적어도 20% 이상은 되는 것 같다라고 머스크 측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트위터의 경영에는 굉장히 크게 저해가 될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이것이 회사에 굉장히 해롭다. 그래서 재판도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 된다. 뭔지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던 겁니다. 머스크 변호사들은 대신에 허위 계정과 스팸 계정에 대한 핵심 논쟁은 트위터와의 거래에서 트위터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결국은 트위터 측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트위터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던 부분이다. 그리고 회사를 손상시킨다거나 효과적으로 지금 트위터에다가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그들의 주장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트위터 이사회의 이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을 다 합쳐도 머스크가 혼자 가지고 있는 주식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사들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합쳐봐야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트위터 주식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트위터 주가가 떨어지면 머스크도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대 주주다, 2대 주주. 근데 본인이 그렇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망하는 걸 지금 원하겠느냐?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트위터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드랍 데드 데이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언제까지는 이 계약을 집행하도록 하자라는 날짜가 있었는데 그게 10월 24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10월 24일 최종 거래 없이 그 날짜를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이거를 재판을 진행을 하자라고 트위터 쪽에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될 이유를, 당위성을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었고요. 하지만 머스크 쪽에서는 아니 이미 소송이 벌어졌는데 드랍 데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미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이 마감 혹은 뭐 기한 이런 것들은 사실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또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말싸움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10월 중에 정확한 날짜가 특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월 중에 5일간 재판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결정이 된 것이고요. 10월 달에 이 트위터를 둘러싼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전국적으로 큰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트위터 인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집을 사려고 하는 바이어들의 숫자가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왜냐하면 이자가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그 구매하려는 의욕이 좀 꺾인 겁니다. 이자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통계치를 보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일단은 딱 용기를 냈다가도 좌절하는 바이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또 이자가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더 이제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업자들도 이거 새 집 지어야 되나라는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건비 올라가고 그 자재비도 올라가고 자재 납기도 늦어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바이어까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집을 만들었다가 이거 오히려 건설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건설회사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은행 융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100% 가지고 있어가지고 집 짓는 건설업자 없습니다. 다 은행 융자 받거나 아니면 은행이 아니면 다른 제2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들여가지고 일단 집을 지어놓고 집을 팔아서 차액을 챙기는, 빚 갚으면서 차액을 챙기는 게 건설업자들인데, 근데 본인들이 건설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용하는 것도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결코 싼 값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요즘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건설업자들이 자신감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지수가 나온 거죠. 웰스파고 주택시장 지수 설문조사에서 건설업자들의 정서, 센티멘트라고 되어 있는데, 빌더 센티멘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업자 정서 지수가 12% 줄어든, 12포인트 줄어든 55포인트로 떨어졌다. 이게 지금 그래프가 바로 건설업자들의 정서를 표현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50 위로 가면은 긍정적인 거고요. 50 위로 가면 갈수록 야, 지금 집 져야지, 집을 져서 팔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건설업자들이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밑으로 50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야, 지금은 집 지어서는 망하는 때다. 지금은 집 지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190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때까지만 해도 집 져야 되겠다라는 건설업자가 없었습니다. 깡통 주택들이 온통 다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새로운 집 져봤자 다 헐값에 지금 거래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집을 짓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뚝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후에 조금씩 경기가 풀리면서 건설업자들이 언제 슬슬 집을 지어볼까라는 생각들이 막 이제 모락모락 피어났던 거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건설 경기가 꽤 괜찮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팬데믹 때 한번 또 뚝 떨어지죠. 팬데믹 때문에 일할 사람 찾을 수도 없고 어차피 뭐 아무것도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곧바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 거꾸로 집을 사겠다라는 사람들의 수요를 자극을 했습니다.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좀 더 넓은 집이 필요하다. 좀 더 안락한 생활 환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교외 지역에 집을 구하는 인구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그런 앞장을 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주택 수요가 확 늘어났고 결국에는 지금 집을 지어야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설업자들이 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쫙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잠깐 주춤했지만 바로 올라갔던 것이었고 그래서 건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지금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거 뭐 지금 거의 90% 그러니까 모든 건설업자들이 다들 집 져야지 했던 때가 근래에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자가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병목 현상, 유통의 병목 현상, 건설비의 상승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해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 시장 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정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는 이 정도 크기의 집이면은 40만 불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 해야 되는데 그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뭐 50만 불이 들어가니 이거를 만들어 놓고 50만 불에 팔자 그러면 누가 사냐 이거죠. 그 동네에서 40만 불짜리 집들이 주변에 따로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다. 지금 건설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별로 새로운 집을 짓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고요. 새로운 집이 안 생긴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공급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고 공급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국 집값은 별로 떨어지지 않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지나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거품 가격이 형성되어져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지금 주택 가격이 거품이다라고 여겨지는 지역들은 그 거품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하지만 거품이 없이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집값이 올라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집값이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과거처럼 한참 그 웃돈을 얹어줘야 집을 살 수 있었던 그런 때보다는 지금은 이제 웃돈을 예전보다는 훨씬 덜 얹어주거나 아니면 웃돈 없이도 계약이 가능한 그런 시점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긴 하지만 집값 자체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업자들이 이렇게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추락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수치화해서 보여질 정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공급의 원활함이 지장을 받게 되는, 방해를 받게 되는, 그래서 공급의 부족 문제가 커질 수 있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것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 부동산 전문가들, 에이전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어쩌면은 지금이 더 적기일 수도 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이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의견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하게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지역은 여전히 인구가 계속 오면서 집값이 또 여전히 계속 올라가는 지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마다 달라서 그 지역에 해당 부동산 전문인들과 상담을 하시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빌 드 블라시오 전 뉴욕 시장이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했었는데 2달 만에 이제 본인은 중도 하차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선거 정치를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습니다. 속셈은 빤하죠. 뭐냐면 어디 힘들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 만나는 거 해봤자 지지율 안 올라간다.
제가 진짜 속셈을 얘기해 드리면 그런 거죠.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2달 열심히 뛰어봤는데 지지율 안 올라간다. 거의 밑바닥이었거든요. 여론조사 지지율 보면은 12명 후보 중에 12명이나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근데 그냥 그 중에서 하여간 밑바닥이었으니까 아무리 뛰어도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차라리 이거 골치 아프게 이거 선거 정치 하지 말고 어디 비영리 단체 같은 거 어디 뭐 비영리 단체 CEO나 뭐 아니면 이사장 같은 거 하나 맡을 수 있는 자리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가. 예, 비영리 단체들이 특히 이제 좌파들은 보면은 우파에 비해서 좌파들이 비영리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 정치권을 둘러싸있는 비영리 단체들. 실제 행동하는 걸 보면은 마치 로비스트인 것처럼 로비스트 지원부대, 지원 사격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겉으로는 그냥 뭐 자선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익 사업을 하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져 있는 이런 비영리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비영리 단체들이 독지가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상당 부분 정부기관으로부터 어떤 그랜트, 그러니까 보조금이죠.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연방정부 기관이나 이런 기관들과 꼭 연방정부가 아니어도 주정부라든가 이런 정부들과 계약을 따내서 그 계약으로 인해서 지원 자금을 받게 되면 이건 한번 길을 터놓으면 그 다음에는 거의 계속 들어오는 루틴한 자금이 되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들 입장에서는 그런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더 인맥이 넓다 보니까 그런 그랜트를 끌어당길 수 있는 인맥들이 충분히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을 비영리 단체의 이사라든가 뭐 재정이사라든가 혹은 뭐 후원이사라든가 뭐든 간에 약간 사회이사든 뭐든 간에 이렇게 영입을 하오면서 혹은 CEO로 혹은 뭐 사무총장으로 혹은 뭐 이사장으로 영입을 해오면서 그 사람의 인맥을 이용한 계약건들을 같이 또 가지고 오는, 그래서 정부 그랜트를 끌어들이는 쪽으로 비영리 단체들이 방향을 잡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그런 예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금 언론에서 폭로하고 저희 뉴스앤포스트 웹사이트에도 제가 기사를 올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1억 7,500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낸, 연방정부하고 계약을 따냈는데 그것이 그냥 1년에 그렇게 따낸 것이고, 만약에 그 계약해서 성과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계약 기간을 더 연장을 하면, 그러면은 그 프로젝션 되어져 있는 계약 기간까지 다 연장을 하면은 총 9억 달러 가까운 돈을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런 비영리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근데 그게 무슨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아니고 불법으로 월경에서 넘어온 아이들 중에 미성년자 아이들 도와주는 위탁기관 대신해주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근데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제 주요 경영진들, 비영리 단체의 주요 경영진들이 상당히 고가의 이제 월급을 받게 되죠. 수십만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그런 자리 하나 꿰차고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애틀란타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애틀란타 시장 그만두면서 딱 한 번 임기 마치고 4년 임기 딱 마치고 재선 출마 안 하고 그냥 그만두면서 비영리 단체 물색하고 다녔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뉴욕 시장도 전 시장도 이런 똑같은 지금 행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지킴님이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네요. 욕 먹긴 싫고 돈은 먹고 싶고 욕은 먹기 싫은데 돈은 먹고 싶고, 현실 정치에 나와서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면 욕도 많이 먹는데, 근데 비영리 단체에서 조용히 있으면 그냥 돈만 챙기고 그냥 눌러랄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에 지금 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어서, 하여튼 뭐 어쨌든 현실 정치에서는 이제 드 블라시오를 볼 일은 없을 것 같다. 모르죠. 또 그래놓고 갑자기 또 어느 순간에 기회 봐가지고 또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뉴욕 시장 맡으면서 사실 잘한 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댓글 주신 내용들 좀 뭐 잠깐 볼까요? 럼블의 체리 2021 체리님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없어서 럼블로 오셨다고 해주셔서 더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저희가 요번 주만 좀 양해해 주시면 일주일 금지여서 요번 주말에 풀리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유튜브까지 함께 유튜브, 럼블, 페이스북 함께 저희가 생중계로 뉴스 전해드릴 수 있고요. 이지킴님은 론 드산티스만 같으면은 개썸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는데, 네, 뭐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죠.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나온다 그러면은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누구를 할지 모르겠으나 힐러리 클린턴이 만약에 정말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예. 이 모사꾼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또 조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불공정한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약간 그것도 제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플로리다는 HOA 피가 굉장히 비싸군요. 네. 거기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진짜? 대단하네요. 시애틀 유틸리티비 엄청 올랐군요. 마이 퍼거슨님. 네.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지역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퍼거슨님, 집 구매하실 분들은 계산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계산, 그러니까 집값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너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렇게 집을 산다 그러면 물론 이제 상황을 아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동네로 이사를 특히 타주로 이사하면서 집을 사실 때에는 집값만 보시면 낭패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죠. 예, 집 주변의 어떤 환경 문제, 뭐 교육만 신경 쓸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안전 문제, 뭐 그다음에 쇼핑에 관한 그 생활 환경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변에 병원은 가까이에 있는지 뭐 등등 해가지고 따져야 될 것들이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물가도 그렇고 지금 유틸리티 얘기하셨는데 유틸리티도 각 지역마다 다 다르죠,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 잘 챙기셔야 됩니다. 한동안은 그 타주에서 사시는 분들이 조지아주 같은 데는 뭐 물가가 싸다, 집값도 싸다 그래서 이사 오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랬다가 후회하시는 분들도 제법 나왔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집값은 싸기는 한데 와서 정작 한인마트에 가가지고 장 보려고 봤더니 이건 뭐 LA에서 사는 식품 가격이나 조지아에서 사는 식품 가격이나 가격이 다 비슷하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라고 누가 얘기했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살기는 좋은데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 여긴 돈 벌기가 너무 힘든 동네 같다.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또 돈 잘 벌고 성공하신 분들도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떤 건지, 본인의 상황과 또 이쪽 지역에 가지고 있는 지역의 상황들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하여튼 신중하게 계산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예. 제이 매팅리님은 조지아 이사할까 했는데 안 오시기로 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다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 거는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 다른 데로 이사 가실 때에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그렇죠. 식품비는 거의 비슷하죠 하시는데요. 예, 오히려 LA 쪽이 한인마트가 많아서 경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일을 더 많이 한다라는 얘기 해주셨네요, 이지키님.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예. 그리고 저희 업소 얘기를 하자면 H마트 같은 경우 이제 조지아에 있는 H마트가 몇 군데가 있는데 각 지점마다 세일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특성들이 또 같은 주 안에서도 가게 위치마다 다른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하여튼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말씀인데, 어떤 분들은 그 동네 직접 방문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모든 걸 결정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위험하죠. 집 한 번 사면 그래도 최소 몇 년 이상 쓰셔야 되는데 고생하실 수 후회하실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힘내시고 계속해서 저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도 좀 저희 뉴스 브리핑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